리튬 가격이 오르는 것들,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오르는 것들이 과연 단기적인 모멘텀이냐, 혹은 장기적으로 사이클 전환의 중대한 시점이냐, 이게 제일 궁금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굉장히 지금 어려운 환경이에요. 무조건 리튬 가격이 오른다고 2차 전지 주가가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도대체 왜 간 거냐? 왜 간 거냐? 네, 수익률의 폭이라는 거를 많이 생각을 하면 다른 매출로 파생되어 있는 것보다는 집중하고 있는 기업이 훨씬 주가는 잘 가죠. 네, 지구 위에 돈되는 모든 이야기 글로벌 투자 생활 명민준입니다. 전기차를 굴리고 AI 인프라를 버티게 하는 자원, 리튬. 최근에 리튬 가격이 오르면서 2차 전지 시장이 다시 전 세계 투자자들의 시선을 끌고 있습니다. 리튬 가격이 출렁일 때마다 한국과 중국, 미국 등 주요 기업들의 희비가 엇갈리면서 투자 기회와 투자 리스크가 동시에 터져 나오는 상황인데요. 오늘의 글투템 리튬과 2차 전지 지금부터 제대로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 2차 전지를 바라보는 투자자분들 아마도 대부분은 반신반의하고 계실 겁니다. 반은 기대, 반은 아직까지는 의심일 텐데요. 리튬 가격, 2차 전지 업황, 글로벌 기업 전략까지 투자자분들의 물음표에 속 시원한 답을 해주실 분을 모셨습니다. 오늘 유한타증권에서 이안나 연구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에 이제 리튬 가격이 올해 들어서 최고가를 계속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내용을 뜯어보자니 CATL이 리튬 광산 채굴을 중단시켰다. 중국 정부에서 과잉 생산을 단속하고 있다. 그리고 출혈 경쟁을 저지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 모멘텀으로 리튬 가격이 오르는 것들, 그리고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오르는 것들이 과연 단기적인 모멘텀이냐, 혹은 장기적으로 사이클 전환의 중대한 시점이냐, 이게 제일 궁금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사실 굉장히 지금 어려운 환경이에요. 왜냐하면 그러니까 판단하기 굉장히 어려운 환경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리튬 가격이 오르면은 뭐 2차 전지 주가에 있어서는 좀 긍정적으로 가는 부분들이 좀 있어요. 예. 이게 원래는 리튬 가격이 올랐을 때 수요를 낮추는 것이 있기 때문에 긍정적이지 않아야 되는데 저희는 2022년에 리튬 가격이 오르면서 수익성이 굉장히 좋았던 거를 봤어요. 주가도 그때 급등을 했죠. 네.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2차 전지 투자자들 이제 시장에서 그게 학습이 됐다 보니까 리튬 가격이 상승을 하면 2차 전지 주가가 같이 가는 이런 흐름인데 사실상은 지금은 어느 정도 시장에서 학습이 많이 또 되어 있으십니다. 2차 전지가 너무 많이 산업에 안 좋구나. 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무조건 리튬 가격이 오른다고 2차 전지 주가가 가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이번엔 도대체 왜 간 거냐? 왜 간 거냐? 네, 첫 번째는 수급적인 요인이 굉장히 강했습니다. 고점 대비해서 저희가 거의 한 80%, 90% 가까이는 지금 빠진 상태였었고요. 그쵸. 섹터가 상반기 내로. 그리고 그렇게 해도 사실 주가는 안 갈 수도 있는데 섹터가 전체적으로 모든 섹터를 나열했을 때 최하위였어요. 오랫동안. 그러면은 순환매가 다 일어나고 난 다음에 올 곳이 여기밖에 없었다. 아하, 얘네도 한번 올려줘야 된다. 네. 그런데 이때 당시에 이제 딱 6월 정도 됐을 때 7월 4일부로 이제 AMPC가 트럼프 정부가 계속 우리를 괴롭혔었는데 네. AMPC가 좋든 안 좋든 발표가 난다라는 얘기가 되면서 이제는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라는 느낌이 어떻게 보면은 바닥이었던 섹터를 끌어올릴 만한 요인을 마련해주기 시작을 했던 거였죠. 네. 그래서 시장이 그때부터는 모든 이야기들을 긍정적으로 흡수하기 시작을 하면서 sek터가 본격적으로 반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또 동시에 나왔던 게 리튬 가격이었어요. 리튬 가격. 뭐 관세도 사실 관세가 이제 저희가 합의가 됐는데 관세가 그렇게 합의됐다고
저희 산업에 좋은 건 아니잖아요. 관세가 높잖아요, 사실은. 합의가 된 것도 아닌 것 같고.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중국에 대한 불확실성도 여전히 남아 있고 지금 제 협상이 연장이 되기는 했지만 저희가 11월이면 또 다시 관련된 이야기들이 나올 테고.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긍정적인 부분을 많이 받아들이기 시작을 하는데 마침 리튬 가격이 오르는 것도 그냥 긍정적인 시그널로 시장에서 흡수를 한 거예요. 거기에 여기에 제가 앞서서 조금 복잡한 게 있다라고 예. 말씀을 드렸는데 내년에 중국에서 15차 5개년 계획이 시작이 됩니다. 내년에 중국에서 15차 5개년 계획. 네, 이게 14차 5개년 계획 때는 그러니까 이때마다 구조 조정을 해요. 산업을 한번 청정하게 바꾸겠다. 바꾼다. 그리고 재편을 하겠다라는 의미인데 14차 때는 화석연료 관련된 에너지원들이 공급 과잉이었었기 때문에 주로 그쪽 중심으로 해서 구조 조정이 일어났었는데 예. 그때 14차 때 내세웠었던 장기 경쟁력으로 전기차, 2차 전지, ESS 막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네. 해봤어요. 그러면서 정말 수많은 중국 기업들이 이 관련된 원재료부터 시작해서 중간 제품, 완제품까지 우후죽순으로 늘어나면서 공급 과잉을 시켜버립니다. 그게 5개년이 끝나고 올해까지 끝이고 내년에 15차 5개년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공급 과잉이었던 것들 한번 구조조정에 들어가야 돼요. 그 중에 하나가 리튬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본격화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초안이 나오는 게 10월이에요. 올해 10월 얼마 안 남았죠. 그러면 9월부터 초안에 관련된 얘기들이 이제 중국에서 떠들썩 할 텐데 거기서 나왔던 이제는 공급 과잉, 구조조정 관련된 얘기들이 리튬, 그리고 2차 전지 셀, 뭐 이런 쪽 얘기들이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뭐 사실 리튬뿐만이 아니고 다른 뭐 소재들 같은 경우에도 공급 과잉된 프로젝트들 전부 다 중단하고 이런 흐름들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러면 리튬 가격이 앞으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거다라고 봐도 추세적 상승으로 봐도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복잡한 게 또 하나가 있습니다. 뭐죠? 하필이면 트럼프 정부가 아직도 괴롭히고 있어요. 그러면 구조조정을 해서 이 가격 체계를 수급 체계를 제대로 이제는 정리를 하겠다라는 중국 정부의 그런 시그널에 만약에 트럼프 쪽에서 관세로 중국 국가를 계속 괴롭힌다. 네. 그러면은 보복을 하겠죠. 아, 됐어. 그럼 우리를 관세로 이렇게 막잖아? 그러면 이제부터는 우리는 공급 계속 늘려가지고 우리 쪽은 가격 확실히 낮추고 네. 너희가 우리 거를 안 썼을 때 제조업 비용이 얼마나 올라가는지를 보여줄 거야. 또 이럴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은 뭐 그냥 정말 객관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면 2026년까지는 리튬은 공급 과잉입니다. 공급 네, 과잉이다. 재고일 수가 52일 정도가 되기 때문에 네. 30일 아래로 내려와야 쇼티지거든요. 그런데 52일 정도가 되기 때문에 수많은 프로젝트들이 지금 중단된 걸 다 합쳐도 50일 정도가 돼요. 그럼 여전히 공급 과잉이니까 리튬 가격은 단기적인 거고 이제는 하향 안정화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만약에 구조조정이 이런 식으로 5개년 계획 때문에 더 일어난다 네. 하면은 가능성이 있고 그런데 문제는 트럼프 정부가 괴롭히는 오히려 공급 과잉이 더 일어날 수도 있고 이런 상태입니다. 되게 많은 요소들이 좀 포함이 돼 있네요. 뭐 관세도 있고 업황, 리튬 가격, 그리고 중국과 미국의 정책, 그 안에서 보조금 이슈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냥 한 줄로 깔끔하게 결론을 내리면 뭐예요? 지금은 일단은 단기 모멘텀적으로 볼 수 있는 경향이 강하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 지금까지는 리튬 가격은 하향 안정화, 단기 모멘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분리막 쪽으로 좀 넘어가 보면 이번 주에는 중국 분리막 업체가 신규 증설을 중단하고 가격 규제를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이런 소식이 있었는데 이거는 또 시장에 영향을 어떻게 미칩니까? 사실 분리막 쪽이 공급 과잉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속이 됐고요. 네. 지금 국내 기업들, 중국 기업들이 대부분 점유율을 80% 이상을 차지를 하고 있었어요. 전체가 아니면 분리막만 그래요? 아니면 분리막만. 분리막만. 예, 예.
예, 뭐 사실 다른 소재들은 뭐 90% 넘어가는 것들도 있고요. 예, 그래서 사실 분리막 쪽에서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가동률이 굉장히 낮게 네. 계속 유지가 되고 있었어요. 근데 가격이 워낙 저렴하기 때문에 셀메이커 입장에서는 가격이 낮은 제품을 쓰는 것이 이제는 수익성에 훨씬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건데 호재긴 호재죠. 어쨌든 우리나라 기업들 입장에서는 이제는 신규 증설을 중단한다라는 소리는 이제는 더 이상은 계속적으로 공급 과잉으로 인해서 중국 기업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들어오는 것들 이런 부분들이 우리나라 기업들한테는 조금 수혜로 다가올 수는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그렇다고 한들 가격 규제를 해서 조금이라도 가격이 올라온다 한들 네.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폴리에틸렌 소재라든지 아니면은 세라믹 코팅 소재라든지 이런 것들이 워낙 중국은 저렴하기 때문에 이게 정말로 실적과 수요 개선에 본격적으로 이제 업황이 개선된다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다. 아직은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앞에서도 저희가 뭐 설명을 드렸었지만 과잉 생산을 단속하고 그리고 뭐 출혈 경쟁을 저지하겠다라는 개념으로 이 리튬 광산 채굴을 뭐 중단한다. 그리고 뭐 분리막 증설을 중단한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봤을 때 이 파이가 커지는 게 제한적이라는 판단 하에 중국 정부에서 이런 행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봐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고개를 갸우뚱하시네요. 왜냐하면 네. 이거는 파이가 커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고 장기적인 추세는 여전히 그린 인프라입니다. 네. 그런데 이 14차 때는 정말 큰 탑다운의 구조조정이었어요. 큰 대기업들이 늘려놓은 거를 줄이겠다. 였는데 지금은 CATL이 리튬 광산을 프로젝트를 중단하긴 했지만 탑다운은 아닙니다. 바텀에 정말 우후죽순으로 늘어난 기업들을 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은 다른 흐름으로 그 되게 보셔야 될것 중요한 같아요. 포인트일 것 같은데 그 성질이 어떻게 다른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그냥 말 그대로 탑다운 방식으로 간다는 소리는 경쟁력 있는 몇 개 기업만 살려놓는다는 것이 아니고 네. 산업 자체의 파이가 더 이상은 커지지 않고 성숙화되어 있는데 여기 안에서 수급을 조정하겠다라는 의미인 거고요. 이번에 하는 거는 바턴업 같은 경우는 네. 경쟁력 있는 기업들을 살리고 아하. 네, 이걸 장기적으로 산업이 이제 경쟁력이 있고 앞으로도 이 방향성으로 가야 되니 우리는 이제는 난립되어 있는 이런 기업들 말고 경쟁력 있는 기업 중심으로 갈 거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럼 미래 비전을 보는 그 관점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그 디테일의 차이가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네, 맞습니다. 분리막은 근데 원래 마진이 별로 안 남죠? 네. 그래서 이거 시장 영향에는 뭐 크게 뭐 영향이 있다 뭐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고 수익성이 어떤 기업이 뭐 예를 들어서 SKIT가 뭐 이익이 극대화되거나 막 이익이 많이 늘어나거나 이러기는 좀 힘들어 보이고. 이익이 개선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이유는 뭐냐면 이게 마진의 의미가 아니고 가동률이 낮아서 적자를 크게 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요가 없어서. 네. 적자를 크게 보고 있었는데 만약에 이런 부분들이 조금 조정이 된다면 본인들 가동률이 조금 올라올 수 있겠죠. 근데 아직까지도 가격 차이가 나긴 날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본격화될 수 있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시그널로 주가에는 긍정적인 시그널인데 산업으로 좋아지는 거는 조금은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가격 경쟁력을 좀 많이 언급을 하셨는데 사실 최근 들어서 가격이나 뭐 그런 숫자에 대해서 좀 무시할 수 있어지는 가장 큰 요소가 정치 외교, 안보 이쪽이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중국한테 너네 배터리 안 사, 너네 딴 데도 팔지 말고 너네 거는 안보적으로도 위험하고 너네 산업 크는 거 싫어. 라면서 대중국 규제를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같이 이 산업적으로 경쟁을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LG엔솔이나 뭐 SK나 뭐 삼성 SDI 같은 경우 이런 대중국 규제 맞물리는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훨씬 더 좀 빛을 발할 수 있을까요, 앞으로도?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기업들은 지금 미국에 공장이 있단 말이에요. 예. 북미에 공장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관세적인 부분이라든지 뭐 중국 제재 정책이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미국 내에서의 점유율은 확대시켜가면서 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 있었는데 ESS에 들어가는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저렴해야 돼요. 왜냐하면 오랫동안 그리고 큰 부지에다가 지으면 되기 때문에 뭐 EV도 당연히 저렴한 게 중요하지만 여기는 특히나 더 저렴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LFP를 많이 썼었죠. 그래서 테슬라가 바이든 정부 때
뭐 정부 인센티브든 AMPC 어떤 걸 준다고 해도 CATL하고 BYD의 LFP 2차전지를 사용을 했었거든요. 네. 단 한 번도 국내 기업들한테 수주를 준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번에 수주를 줬죠. 그렇단 소리는 지금 그 중국 제재가 점점 강해져서 오히려 저렴한 중국 배터리를 가져온다고 해도 뭐 정부의 인센티브라든지 뭐 펀드 관련 그린 펀드가 관련된 거라든지 네. 아니면 관세, AMPC 전부 다 했을 때 가격이 오히려 비싸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인 것 같고요. 그렇다 보니까 지금 벌써부터도 ESS 관련된 프로젝트로 뭐 삼성 SDI나 LG 에너지 솔루션 쪽이 계속 지금 캐파를 좀 늘려나가고 있는 수요를 좀 늘려나가고 있는 이런 중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거는 그냥 아주 먼 가능성이 매우 적은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지금 사실 미국이 정책을 펼치는 거 보면 굉장히 불확실성이 짙다라고 생각이 들게 뭐 그 다음 날 말이 다르고 그 다다음 날 말이 다르고 이렇잖아요. 한국 배터리 업체들한테 미국에 공장을 짓는데 나중에 이제 배터리를 팔 때 이게 고용하는 그 비용도 올라가고 미국 현지인들을 또 고용해야 되니까 또 가격도 올라가고 이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기업들한테 너네 마진을 최대한 낮추고 싸게 공급해라. 라고 거의 반강제적으로 이 정책 드라이브를 걸 가능성도 있을까요? 없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 그리고 이미 저렴한 배터리가 아니면 적용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됐어요. 왜냐면 어쨌든 이미 시장 자체가 고객도 필요하잖아요. 고객도 마진이 나와야 되는데 음. 배터리 조금만 비싸면 마진이 안 나오는 구조예요. 지금. 그러니까 ESS는 더 그렇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가격이 너무 중요하고요. 충분히 그 미국 쪽에서는 그런 정책을 펼칠 수도 있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요.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 안에서 점유율을 확대시킬 수 있는 건 굉장히 긍정적이긴 네. 하지만 이익이 크게 늘어날 거라는 기대감은 좀 버려달라. 아하. 대부분 AMPC 텍스 크레딧을 받으면서 이익률을 지금 맞추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보면은 적자 보다가 이제 BEP 조금 넘어가는 이런 수준인데 이제 LFP 제품, ESS로 들어가는 LFP 제품까지 들어가게 되면 전체적인 평균 가격 자체가 굉장히 많이 내요. 마진은 점점 박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뭐 10년, 20년 후를 바라본다고 하면 일단은 점유율을 늘려놓고 지금은 이익이 많이 안 나고 지금은 너무 힘들지만 이게 좋아질 거야. 그리고 미국에서 넘버원이 돼버리면 향후 10년, 20년을 약속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비전은 좀 볼 수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건 너무 먼 얘기입니까? 너무 멀긴 한데 네. 지금까지 저의 생각으로는 우선은 기업들이 좀 재편이 돼야 됩니다. 재편된 다음에는 확실히 살아남아서 경쟁력을 이끌고 갈 만한 기업은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요? LG 에너지 솔루션 그래서 계속 탑픽으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지금 2차전지 쪽이 굉장히 힘들어요. 예. 굉장히 힘든데 플레이어도 많아요. 힘든 거 치고. 그래서 조금은 조정이 필요합니다. 조정이 재편. 필요하다. 예, 근데 그게 한 1, 2년 사이에 이루어지게 된다면 예, 강점을 가지고 가는 기업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ESS 말씀을 하셨으니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LFP 기반 ESS 배터리 성장성 크게 주목받고 있는데 여기서 봐야 될 핵심 이슈 그리고 눈여겨봐야 될 국내외 대표적인 기업들 좀 찝어주신다면? LFP 기반의 ESS 성장세는 미국 중심으로 보셔야 됩니다. 미국 중심으로 봐야 된다. 네, 왜냐하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것처럼 중국 제재 정책으로 인해서 우리가 LFP 제품을 공급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그렇지 않으면 사실 LFP만큼 리튬 빼고는 다 저렴해요. 중국 기업들이 LFP 가격, 배터리 가격을 더 낮출 수 있었던 거는 이 LFP 자체의 저렴함도 있지만 이들이 기술을 굉장히 오랫동안 20몇 년간을 LFP 기술을 연마를 해왔기 때문에 이 안에 들어가는 모든 소재들이 진짜 저렴하고 단순화시키고 그 구조적으로 저렴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그걸 따라가기 솔직히 쉬운 상황은 아닙니다. 뭐 원자재만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플러스 기술까지 생각했을 때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성장성은 중국 제재 정책이 계속 들어오느냐를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 그것도 미국 중심입니다. 왜냐하면 유럽 내에 중국 공장이 있어요. 중국 기업들 CATL 공장도 네네. 있고요. BYD는 일부 이제 들어가기로 네. 이제 시작을 했던 거였고 그게 또 허가가 안 떨어지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럽 쪽에서 우리가 LFP, ESS 성장성을 바라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다만 미국에서는 지금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테슬라까지는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의 성장성은 확실히 긍정적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기업이면은 결국에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LFP, ESS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LG 에너지 솔루션 서플라이 체인을 보시는 것이 맞고요. 근데 LFP, ESS 말고도 지금 3원계 냉각 시스템으로 해서 미국 내에서 삼성 SDI가 또 ESS를 확대를 시키고 있어요. 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 서플라이 체인의 ESS 기업을 보시면 되고요. 이 두 기업과 그리고 뭐 당연히 여기에 이제 2차 전지 만들 때 들어가는 서플라이 체인 등 그대로인데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트렌드가 LFP든 3원계든 냉각 시스템을 바꾸어서 들어가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효율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크게 어허. 떨어지지 않도록. 그게 지금까지는 팬 돌리는 공랭식이었다면 네. 이제는 냉장고 형식이죠. 순행식 형식입니다. 이거를 LG 에너지 솔루션은 뭐 CATL 자회사를 쓴다고는 하는데 네. 일부 부품은 또 한중 NCS 같은 이런 우리나라 기업한테 가져다 쓰는 부분들이 있고요. 삼성 SDI의 ESS 순행식 시스템은 전체적으로 턴키로 지금 한중 NCS가 공급을 하고 그래요.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 모듈까지 만약에 들어간다 하면은 LG 에너지 솔루션 엮어가지고 신성 ST 같은 이런 기업들도 있고요. 그러면은 이 ESS 시장이 늘어난다고 하면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관련된 기업들, 좀 파생될 수 있는 기업들이 조금 더 투자 가치로서는 비전이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요? 왜냐하면 주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그러니까 안정적으로 정말 오래 들고 가겠다라고 하시면은 그냥 뭐 LG 에너지 솔루션 이렇게 대기업이 훨씬 낫죠. 아무래도. 그런데 이게 저희가 이제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는 또 수익률의 폭이라는 거를 많이 생각을 하면 다른 매출로 파생되어 있는 것보다는 ESS에 집중하고 있는 기업이 훨씬 주가는 잘 가죠. 이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뭐 한중 NCS나 신성 ST 같은 기업은 ESS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기업들이 주가 폭은 훨씬 좋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이 산업을 공부하고 싶으셔서 이걸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무슨 종목 얘기하나 궁금하셔서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기 때문에 한번 이야기를 해봤고요. 궁금증에 여쭤보는 건데 결국은 전기차, 2차 전지, 뭐 ESS 뭐 이런 얘기 나오면 산업의 턴어라운드, 그러니까 이 캐즘의 끝은 어디인가를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잖아요. 이 캐즘의 끝을 알 수 있는 시그널이나 신호나 뭐 징후 이런 거를 좀 포착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을까요? 제가 가장 눈여겨보는 거는 4680 기술. 4680 배터리에서 양극활 물질이 건식 전극 공정 대량 양산에 들어간다라고 하면 본격적인 업황 개선입니다. 이때는 정말 저는 장기적으로 비중 확대 이렇게 말씀드려요. 죄송한데 저 문과여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4680 배터리에 양극활 물질이 네. 그 4680 배터리 지금 현재는 저희 그 넓이 높이에서 2170 이렇게 그쵸, 하는 거고요. 그쵸. 크게 4680인데 사실 이게 늘어났다고 비용이 낮아지진 않잖아요. 네. 근데 지금까지 만들었던 공정이 전부 다 습식 공정. 습식 공정이 뭐냐면 저희 골고루 바르려고 용매에다 섞어서 약간 진흙처럼 걸쭉걸쭉하게 네네네. 슬러리로 만들어서 넣은 다음에 말리는 거거든요. 네. 예, 근데 그 말리는 데만 에너지 비용이 양극재 쪽에 한 20에서 25% 정도를 차지를 하고 음극재 쪽에서만 10%를 차지를 해요. 비용이 그만큼 더 든다는 거죠? 네. 그 정도의 비중으로 비용이 들어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빼버리면 테슬라가 시뮬레이션 한 걸로 보면 2170 대비 50% 이상의 가격 절감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캐즘 돌파 업황 개선의 신호를 왜 이걸로 보냐 하면 지금 LFP가 적용되고 있는 소형이나 아니면 EV 쪽에서도 스탠다드 레인지 차량 같은 경우에는 보조금을 받지 않아도 마진이 나옵니다. 네. 자동차 기업들이. 그런데 롱레인지, 3원계가 들어가고 있는 롱레인지라든지 그리고 저희 막 스포츠카 같이 출력 높은 것들 네네. 그런 것들은 3원계를 아직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보조금이 없으면 마진이 안 나옵니다. 적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더 세그멘트를 늘리고 싶어도 늘리지 못하는 환경이 단순 캐즘이라고 우리가 생각하기보다는 이 기술적인 부분도 같이 섞여 있다라고 저는 보고 있는 거거든요.
결국 코스트를 낮출 수 있는 그 방법을 찾아야지 이게 전반적인 시장이 좀 돌아갈 수 있다라는 개념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테슬라가 내년에 음극할 물질은 음극재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이제는 뭐 흑연이나 뭐 이런 실리콘 이런 것들을 넣어가지고 하는데 생각보다 단순하잖아요. 여기는 들어가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그래서 요걸 가지고는 건식 공정을 적용을 해서 대량 양산이 내년부터 진행이 됩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여기에서 코스트 다운을 시킬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잖아요. 이거는 음극재 생산 비용의 한 5에서 10%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전체 배터리 가격을 크게 낮추지는 못합니다. 결국에는 양극할 물질이 건식 전극 공정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로드맵상으로 봤을 때는 2028년 정도가 되면 2028년. 네, 그게 만약에 기술이 된다면 이제는 보조금 없이도 경제성이 나오기 때문에 캐즘을 돌파하고 업황이 개선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대표 기업으로 SDI, LG엔솔, SK온. 요거는 이제 각자 다른 색깔로 외형을 좀 확장하고 있고 각자 다른 전략을 가져가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각 기업의 매력 포인트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내가 어떤 기업은 뭐 때문에 투자를 해야 된다. 혹은 요 기업은 요런 특징이 있다. 요런 거를 좀 정리해 주시면. LG 에너지 솔루션이다 하면은 글로벌 선도 기업입니다. 여전히. 항상 중국한테 점유율이 밀리는 것처럼 나오지만 잘 보시면 CATL, BID 다음에 항상 LG 에너지 솔루션이 3등 아래로 떨어져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거를 정확하게 글로벌 점유율 3위라고 보기도 어려운 게 BYD는 본인들 전기차 만드는 데만 딱 이 차들을 네. 넣고 있기 때문에 2위라고 보시면 돼요. 물론 점유율 차이가 크기는 한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재편이 되기 시작했을 때 최고의 승자가 된다면 이거는 롱레인지 쪽에 강한 파워를 가지고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을 보실 때에는 당장 단기적이다라고 하면 고객사가 계속적으로 확대되는 거 포인트를 보셔야 되고 그러면서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선도 기업으로 자리매김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BYD랑 저기 CATL은 중국 기업이니까 글로벌적으로 봤을 때 특히 미국 시장을 봤을 때는 3등이지만 가능성은 훨씬 더 비전이 있고 LG엔솔이. 맞습니다. 그리고 SDI는요? SDI는 사실상은 EV 쪽에서는 지금 좀 많이 힘들고요. 향후에도 어떤 전략으로 고객사를 점점 확보해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네. 여기는 지금까지의 주가를 눌려왔던 거는 메인 비즈니스였던 EV 항의 고객사들이 자꾸 빠져나가는 거, 수요가 좀 부진하고 왜 빠져나가요? 여기서는? 가격이 가격 워낙 때문에? 프리미엄 EV 쪽이긴 했는데 네. 삼성 SDI 배터리 자체도 비쌉니다. 어. 왜냐하면 SDI는 IT 기업이었잖아요. 네. 출발이 그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제품을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아. 안에 들어가는 소재도 완전 좋은 벤더들 쓰고 다 그런 거였는데 고급화 전략으로. 예, 그렇죠. 근데 사실은 자동차 부품이 너무 비싸면 어느 정도 원하는 스펙 정도만 맞춰주면 되잖아요. 지금 코스트 다운 트렌드니까 또.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게 좀 어려워지고 있는데 지금 ESS 쪽으로는 순행식 시스템을 적용을 해서 네. 많이 확대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순행식 시스템과 그 3원계 ESS로서 점유율을 얼마나 늘려갈 것인가를 보는 것이 이제 첫 번째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당장 이게 경쟁력 있다라고 말씀드리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이제 ESS 전략을 가져가는지를 눈여겨 보셔야 되는 단계고. 가장 SDI 하면 우리가 떠올려야 되는 건 전고체죠. 전고체. 네, 전고체. 다른 데는 다 계획을 바꿨죠. 중국 기업도 그렇고 전고체 양산 계획을 조금 늦춘다거나 뭐 중단한다 뭐 이런 기업들이 있는데 SDI는 계속 밀고 나가고 있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2027 실제로 자신이 있어서 이런 거예요. 근거가 뭐냐라는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우선은 저희도 뭐 R&D 시설에 직접 막 들어가서 뭘 그렇게 해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들만의 이제 기술이고 그런데 지금까지 이제 뭐 논문이나 이런 쪽을 통해 가지고 뭐 특허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 글로벌리 봤을 때 전고체 쪽으로는 기술력이 확실히 있기는 합니다. 네, 선두적으로 있는 편이고요. 몇 개 기업 없어요, 사실. 그 뭐 일본 쪽에 좀 있고요, 미국에 좀 있고, 네. 우리나라에 있는 건데 가장 그 중에서도 그래도 앞서고 있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건 맞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미 뭐 이바이크뿐만이 아니고 사실 EV 기업에서도
지금 수주가 조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 전고체 그래요? 쪽에.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거 확실히 기술력적으로는 의심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근데 포인트는 그거죠. 이 전고체를 가지고 얼마나 수요를 확대를 시킬 것이냐. 그렇죠. 그게 포인트지만 어쨌든 차세대 배터리에 우리가 꼭 EV가 아니더라도 뭐 우주항공이나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전고체에 대한 니즈가 있는 편이긴 하거든요. 로봇도 그렇고. 그래서 딱 전고체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SDI는. ETF로 마지막으로 좀 넘어가 보면은 뭐 리튬, 2차 전지, 뭐 ETF 상품도 눈에 띄는데 이게 ETF 상품은 어떻게 좀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보시다시피 굉장히 복잡해요. 기업별로도 복잡하다. 너무 복잡하고 네. 우리가 그걸 다 업데이트하기가 너무너무 힘들고 음. 그리고 그거를 공개적인 자료로만 업데이트도 불가능해요. 그래요? 내부에서 기업들과 얘기를 하고 소통을 하면서 나오는 부분들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걸 한두 개 다 업데이트하기가 쉽지만은 않거든요. 그럴 때 가장 안정적인 ETF. 네, ETF가 훨씬 안정적일 수가 있습니다. 글로벌 X 리튬 앤 배터리 테크 ETF 이런 것도 있고 또 BATT라는 리튬 코발트 니켈 원자재 기업의 비중이 크고 배터리 제조사도 포함해서 분산 투자 가능하다. 그리고 타이거 글로벌 리튬 2차 전지 솔라 액티브 이런 국내 투자자가 접근하기 쉬운 글로벌 리튬 2차 전지 산업 ETF. 그러면 이런 원자재 그러니까 리튬이나 뭐 이쪽으로 해가지고 코발트 니켈 뭐 이런 원자재 기업들을 같이 묶어서 ETF 투자하는 게 나아요? 아니면 그냥 2차 전지만 셀업체면 셀업체 뭐 이렇게 해서 투자하는 게 더 낫습니까? 원자재도 같이 하는 게 저는 좋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특히나 글로벌 원자재로 가셔야죠. 이유는요? 우리나라에는 원자재 관련된 기업이 없죠. 네, 있을 수는 있죠. 포스코 정도 있을 수는 있는데 네. 잘 생각해 보시면은 광물 지분이나 광산 지분이나 뭐 염호 지분이나 이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무조건 글로벌로 보셔야죠. 그래요? 네. 그냥 셀만 모아두거나 아니면 뭐 이런 거보다는 거기는 어디까지나 제품이잖아요. 그런데 잘 보시면 원자재를 제가 꼭 보라고 말씀드리는 게 특히나 리튬, 히토류, 흑연, 조금 더 나가서 구리 정도 네. 그리고 그 정도 보시면 돼요. 이게 유럽이나 미국 전부 다 해서 그 핵심 원자재라고 해서 계속 공표를 해요, 연마다. 근데 한 번도 체인지 되지 않고 들어가 있는 게 리튬, 히토류, 흑연입니다. 그러면 정책적인 규제나 정책적인 에너지 패권 싸움이 계속적으로 일어난다라는 소리고 네. 국가에서 그걸 계속 지키려고 보호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가격적으로 중요한 포인트로 갈 수 있는 게 그쪽인 거죠. 사실은 완제품, 그러니까 정말 뭐 큰 완제품, 자동차 이렇게 국가 경쟁력의 일부분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네. 부분들은 중요한데 정말 중간재거든요. 어떻게 보면 2차 전지는. 그래서 여기는 이것만 투자를 했을 때에는 특히나 우리나라 기업 많이 가지고 한다든지 뭐 글로벌 기업 같은 경우에도 되게 제한적이니까 이렇게만 하면 좀 리스크가 있긴 합니다. 자, 기대와 의심이 교차하는 리튬과 2차 전지 시장 오늘 다양한 물음표에 대한 답을 어느 정도 좀 얻으셨을 텐데요. 결국 중요한 건 이제 변화를 읽고 흐름을 선점하는 투자 전략이겠죠. 오늘의 글투템 리튬과 2차 전지, 미래 성장 사이클과 유망 기업 그리고 ETF까지 전략 포인트를 촘촘하게 짚어주신 유한타증권의 이안나 연구원과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2차 전지랑 뭐 리튬 이쪽에 관심 있으신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짧게 한마디 해주신다면? 네, 2차 전지 때문에 너무 많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제가 주변에 뭐 저희도 이제 유한타증권에도 많은 지점이 있는데 다들 저를 부를 때마다 저는 이제 무서워가지고 너무 많이 물려 그렇죠. 계시니까 업황이 좋아지는 데까지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리스크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2차 전지에 너무 큰 비중을 몸담고 계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 조금은 오픈된 마인드로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자꾸 고개 숙이세요? 고개 안 숙이셔도 됩니다. 너무 죄인 같은 느낌이요.